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상당히 그 더운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까지 들고 있는데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이라고 하니까 시원하게 오늘은 옷차림에도 입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진 초선 의원의 이른바 판사를 탄핵하겠다라는 경고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 판사 탄핵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모욕감을 줬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권리를 남용해서는 되느냐라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북한이 삐라를 트집 삼아서 연일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언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의 발언을 일컬어 달나라 타령이다라고까지 비웃었습니다. 도대체 뭘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했는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는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IMF 세대보다 암울한 코로나 세대라는 이름을 오늘 동아일보가 꺼내들었습니다. 4월에 20대들의 고용률 한번 살펴보실까요? 54.6%에 그쳤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20대 청년의 고용률, 다른 말로 하면 청년들의 취업률이겠죠.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확연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와 금융위기 때에 비교해도 코로나19 때가 우리 20대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오목하리만큼 춥다라는 겁니다. 이거 걱정입니다. 취업문이 좁아지면 결혼율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왜 이렇게 입이 험해졌나 봤더니 북한 내에서 김정은급의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에 쓰는 지시라는 표현을 김여정에게 썼다라는 겁니다. 급이 높아지면 입은 좀 점잖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쓰레기들의 광대 노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 등등 삐라를 문제 삼더니 이제는 남조선 당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길들이려 하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내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길들이겠다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여당은 상임위원장을 오늘 선출하겠다. 협상 불발 시에는 18개를 다 넣겠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117석 얻었다고 상임위 다 가져갈까? 설마 했는데 진짜 그럴 수 있다라고 경향신문 오늘 쓰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새롭게 확산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등교 수입에 돌입하게 됩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도 되는데 수업은 실효성이 있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누구를 위한 등교냐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등교 중단 청원은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우값이 나날이 오르는데 대형마트는 왜 반값 할인할까? 궁금하긴 한데 어디다 물어볼 수 없었던 것 한국일보 기자들이 상세히 친절하게 취재했군요. 소매점에 재난지원금이 몰리면서 대형마트의 한우들이 안 팔리고 있다는 역설인 겁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반값 할인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대형마트도 잘 되고 소매점도 잘 돼야 되지만 소매점들이 지금까지 장사 안 됐는데 이번만이라도 좀 대형마트보다 잘 팔렸다니 기분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 변원봉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공명 윤 선생, 윤태구 수장 모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청년 대변인입니다. 상근부대 서재현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정치부 기자 출신의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는데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달타령. 각종 타령을 많이 들어봤지만 이 달타령이라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지칭한 듯 이 달타령, 문 대통령의 문, 영어로 문은 우리말로 달타령.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김여정이 뭐가 그렇게 화난 건지 잠시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오열. 마포 쉼터 소장이 사망했습니다.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윤미향 의원은 오열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충돌입니다. 충돌. 오늘의 충돌. 코로나19와 관련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사이의 충돌이라는데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김재도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화가 난 건지, 뭐가 이렇게 불만인 건지, 도대체 어떻게 더 잘 해주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김여정, 갈 때까지 가겠다라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삐라를 트집 잡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까지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니? 뭐가 불만이니? 하는 궁금증이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는 달나라 타령. 남조선 집권자, 문재인 대통령이죠. 동남관계와 조미관계를 억지로 연결해놓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안 되는 달나라 타령을 한다. 그 자체가 무지와 무능의 극치다. 라고 어제 갑자기 이 대외 매체를 통해서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요, 현 남조선 당국이야말로 동남 관계에서 그 무엇을 해결할 만한 초보적인 능력과 의지도 없는 무지무능한 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대외 매체는 뭐 워낙에 평소에도 원색적인 비난을 많이 했고 급도 떨어지는 대외 매체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통일전선부의 심야 담화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좀 신경 씁니다. 앞에 것들은 그냥 저희가 쿨하게 무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쿨하게 무시가 안 돼요. 북한 통일전선부. 김여정이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죠. 첫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적은 역시 적이다. 우리 보러 적은 역시 적이다. 통일부 대변인이, 대한민국의 통일부 대변인이 탈북자들이 날려보낸 삐라 대부분이 남측 지역에 떨어져서 환경이 오염된다는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를 했다. 신성한 우리 지역에 너절한 우물 조각들을 날려보내 격분을 금할 수 없다. 대화와 협상을 바라는 것 같다는 헛된 계획꿈도 꾸고 있다. 최근 여권에서 특히 김여정의 삐라를 금지하라라는 강력한 요구에 대해서 저거는 그냥 대화하자라는 의도다라는 발언이 여권 중심으로 있었는데 그거를 문제 삼으면 헛된 계획꿈이다. 그리고 통일부 대변인을 가을 뻐꾸기다라고 빗댄 겁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뭐가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북한한테? 특히나 북한 김여정이 말한 이후에 통일부, 국방부, 청와대까지 삐라는 백해무익하다라면서 법까지 만들겠다라고 그렇죠.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문제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북한에서 대북전단,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대북전단 문제를 지적하니까 바로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즉각 화답을 해서 오히려 국내에서는 정부가 너무 저자세인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까지 있었는데 북한은 오히려 비판 속에서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 조간신문은 뭐 약간 농반진반으로 도대체 삐라가 김정은 관저까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농담 써놨던데 하도 이렇게 성을 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성을 내냐 특히나 통일전선부가 신성한 곳에 오물이 뿌려졌다 이렇게까지 이제 논평을 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삐라의 살포 능력이 상당한 걸로 얘기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주장도 나오는 거죠. 예.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리고 뭐 신성한 곳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공화국 그러니까 북한 전체를 얘기하는 걸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북한이 너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니까 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용이 있을 테고 대내용이 있을 텐데 역시 이제 대외용은 지금 북한도 굉장히 뭐 코로나19 사태라든지 중국 교육이 차단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뭐 미국도 지금 전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뭐 현 정권 입장은 간절하지만 사실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지금 한국을 압박하는 것 말고는 다른 수가 없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내용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여정 부부장 담화 이후에 평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낭독회를 열고 그다음에 비난 성명을 계속 내고 이런 것 자체가 어떤 김정은이 계속 최근 뭐 두물불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김여정이 제2인자로서 거의 뭐 공동통치자로서 그런 위상을 더 부각시키는 한편 어떤 그 대내적으로 주민들의 좀 이탈이라든지 소요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더 강도 높게 어떤 갈등과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더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신나리 최지선 기자의 기사 대목을 보면요. 박정화 대변인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북한이 삐라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비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두 명의 기자가 쓰고 있어요.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사실 김여정이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을 해도 우리 청와대는 사실 뭐라고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북한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작은 기구나 기관이 얘기했던 건 우리가 쿨하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연일 계속 나오고 있는 뭐 통전부나 김여정 직접의 담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언제까지 청와대가 저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도 바로 폐쇄하겠다까지 엎어놨어요. 개성 연락사무소, 뭐 금강산 관광, 그 다음에 있었던 9.19 남북 합의 뭐 다 하겠다고 했는데도 청와대는 여태 얘기가 아직 없고 지난주에 그 처음 이 관련해서 김여정 그 메시지가 나왔을 때도 NSC를 오게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건에 관해서는 뭐 특별히 논의된 바 없다라고 해서 특별한 메시지가 안 나오는데 글쎄 저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분야도 뭐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남북 문제 특히 이 안보 문제는 자칫 한 걸음 잘못 나가면 나중에는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쯤에서 이게 뭐 순전히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전부터 남북 문제 나왔을 때 쭉 말씀을 드리면 뭐 하노이 노딜부터 싱가포르 그다음에 판문점 뭐 이렇게 쭉 올 때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혹은 뭐 이 청와대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정권에 뭔가 뭔가 약속을 해놓고 그걸 못 지켜서 계속 뭔가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는 국민한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말씀은 뭐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 드리고 있었는데. 이거는 박 대변인 개인 견해죠. 지금까지 오면 요번에는 특히나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뭘 숨기고 있길래 저렇게 북한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총선 끝나자마자 남북 철도 또 바로 연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의견과 동의 없이 문 대통령께서는 뭐 당신 생각대로 가실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까지 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좀 얘기 좀 시원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온갖 모든 정보 다 수집을 해서 NSC에서 논의를 하면 그 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협의와 동의를 구하는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에 어제 그제 쭉 나왔던 얘기만 단어만 제가 쭉 나열해 볼게요. 달나라 타령, 뭐 똥개들, 너절한 오물조각, 가을 뻐꾸기, 전응한 사고방식, 겁먹은 게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도 청와대는 여지껏 한마디가 없습니다. 처음 담아 나왔을 때 우리 법까지도 만들겠다고 나왔던 반응했던 4시간 만에 반응했던 그 즉각적인 답 이번에 좀 있었으면 국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좀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아무 말 없는 청와대가 답답할 뿐이고요. 오늘 중으로는 혹시 뭐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할 텐데 청와대에서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는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김여정이 이렇게 썩내는 게 대화를 하자라는 의미다라는 해석들을 특히 여권에서 많이 내놨는데 서부대 헛된 개꿈이라고 지금 북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화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개꿈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헛된 개꿈이라는 표현이 이제 대화를 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속내를 들켜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의도와는 다르게 정말 그 진짜 이제 잘못된 해석을 내놓기 때문에 헛된 개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협상이란 것이 사실은 이렇게 저도 노동조합에 있었을 때 회사와 이제 협상을 했을 때도
앞에서라고 하죠. 언론적인 대화에서는 굉장히 비판도 많이 하지만 그 실제에 들어가서는 좀 이제 속내를 내놓고 협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실은 무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이야기했을 때 무관심이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데 김여정이 이렇게 그 강경하게 그리고 모욕적인 언어를 쓰면서까지 했다는 것은 의도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고 단지 저희가 지금 보면은 뭐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외교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국내도 코로나19로. 그러면 사실 저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진짜 북한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평화로 가는 길이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저는 뭐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 시대 때 강경론으로 갔던 그 방법, 그리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유화적이고 좀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론에서는 서로 국민들이 개개인별로 그런 지지라든지 그 반대하는 것에서는 자유롭지만 그 평화로 가는 그쪽 방향성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와대 정부를 좀 신뢰하고 한 목소리를 좀 내고 비판은 사실은 문재인 청와대가 아니고요. 김여정 북한한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예, 북한 내부에서 김여정이 김정은급으로 등극했다라는 분석도 오늘 나왔습니다. 윤 선생님, 이 지시했다라는 표현을 북한 매체가 공개한 것은 김정은 이외에는 다른 인물이 없었다라고 해요, 최근에. 그럼 김정은급으로 아예 김여정이 등극했다라는 분석도 지금 정부 관계자가 내놨거든요.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김여정의 담화가 마치 수령의 교시처럼 활용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급이라기보다 이제 버금가는 2인자로 뭐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는 그 우리의 느낌이 약간 비서의 느낌. 근데 물론 비서라는 게 실무 비서가 아니라 급이 높은 비서의 느낌이었다면. 재떨이 갖다 주고 막 그랬잖아요. 예, 이제는 이제 제 2인자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담화문을 보면요. 우리 너무 깊이 해석하지 말고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걸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전단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단지 때문에 화났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일부에서 이게 남쪽에 떨어져서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고 무슨 소리냐, 우리 위험 지역까지 온다. 그리고 우리의 기존의 스탠스는 현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정부 때도 이 전단지가 남북 관계 좋지는 않은데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를 조금 뭐 어쩔 수 없다라는 뉘앙스를 쭉 깔고 있었거든요. 현 정부, 전 정부도 그렇고.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화가 났다라는 거고, 뒤에 보면은 저는 그런 구절도 눈에 보이는 게 남쪽에서 법안이 채택되어 실행될 때까지 우리도 일판을 벌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말로만 하지 말고 중단시켜야지 진도가 나갈 수 있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뭐 북한의 말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걸 해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머리가 아프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은 우리는 자유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와 이 표현의 자유의 문제에서 어느 쯤에서 이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뭔가 저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뭐 과거에는 약간 편법적인 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가스통을 허가받지 않고 갔다라는 약간 우회해가지고 제안을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게 하시는 분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머리를 맞대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삐라를 살포하는 특히 탈북자 중심의 단체들은 우리의 이 삐라를 통해서 북한의 주민들을 깨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충일에 천안함과 연평도 유가족들이 초청받지 못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합류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현충일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하느냐라는 논란이 주말 사이에 이긴 겁니다. 그제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16분간 추념사를 했는데 독립, 호국은 수차례 언급을 했지만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코로나19 대응 중 순직한 공무원 등을 대통령은 거론했습니다. 진짜 논란은 천안함과 연평도 유족을 제외했다라는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현충일 추념식 초청 인사에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가 제외됐습니다. 천안함과 연평해전 쏙 빠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부랴부랴 아주 극소수를 포함시켰는데
정부의 해명은 코로나로 참석자 대폭 줄이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한 것이다. 실수다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폭침 유가족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현 정부가 천안함과 연평해전을 불편해하는 건 이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이보다 더 크게 불쾌한 일을 느꼈는데 이 정도는 예견된 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환봉 변호사님,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부터 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북한에 관해서 사과를 받는 일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는데 현충일에 천안함 유가족과 연평도 유가족들을 빼놓은 것은 아무리 직원의 실수라고 해도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섭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도 논란인 거고. 예,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아마 박정호 대변인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국가에서 모두 행사를 할 될 경우에는 작년에 갔던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뭘 추가하거나 보완할 거나 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뭐 원점에서 시작한 일은 거의 없거든요. 작년에 누가 초청됐었고 누굴 불렀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번에는 참석 대상을 이렇게 바꾸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되는 건데 실수했다는 건 도저히 말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 숨진 장병들과 순국선연들을 존중하고 위로하는 날인데 가장 중심되는 분들이 빠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일례로 5.18 행사에서 이물련 행진곡을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큰 논란이 벌어졌었는데 현충일 때 그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유족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5.18 행사에서 이물련 행진곡을 부르지 않겠다. 5.18 유가족들을 부르지 않겠다라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독립과 호국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현재 가장 가까운 시기에 북한과 불미 전쟁으로 해서 희생되셨던 분들을 위로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기본이 빠졌다는 것은 실수라는 표현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겠죠. 예, 박정호 대변인께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유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정부 들어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아까 저희가 CG로 잠깐 봤는데 제가 서글픈 게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이미 예견된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부분 전 유족 중도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있는데 뭐 그 전에 저희가 보면 이 천안함이나 연평도 관련해 갖고 현 정부가 굉장히 홀대한 건에 대해서는 여러 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견된 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행사 준비도 하고 행사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제가 그 청와대 문 열고 문 닫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대통령 들어가시는 행사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해요. 예. 몇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청와대 부속실, 경호처, 홍보, 주무부처인 보훈처뿐만 아니라 저 지방이었으니까 행안부, 국방부 다 들어가거든요. 경찰처. 이거를 그리고 중간에 또 명단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아갖고 추진을 하고 또 추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대통령 행사를 준비하면서 실수로 빠졌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실수 아니에요. 실수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응? 현충일 행사하면서 이 천안함 연평도 있었던 유족들 대표에 대해서 숫자를 처음에 가령 1000명으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100명으로 줄여야 했다. 아니 그럼 1000명을 명단을 다 보면서 어디가 대표성이 있는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부처가 대통령 모시고 하는 행사를 넉 달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심지어는 대통령이 어디 서 계시면 그 앞에 유족은 어디 서 있고 몇 발자국 나와서 어떻게 하고 이것까지도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수로 빠뜨렸다? 저는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이게 실수라고 보여지지가 않고요. 어디선가 고의적으로 이거를 빼뜨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참에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다 아니면 어디서 누락이 됐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지. 예. 보훈처의 일개 직원이 또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얘기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의 개인적인 견해다라는 말씀드리고 5년간 청와대에 계셨던 분의 개인적 견해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실수도 잘못한 것이죠. 사실 그 부모 입장, 자식을 잃은 입장에서는 그게 실수였다고 하는 게 더 분노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보훈처장이 사실 박상덕 이 처장 자체가 육사 출신의 오사단장 출신이라서 이분 자체가 사실은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걸 의도적으로 할 일은 사실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도 작년에 군인 출신이면 좀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행정적 실수가 더 큰 문제라는 걸 지적 한번 하는 거고
저도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에 로봇 관련해서 한번 오시려고 했었는데 지역위원장이 누락이 됐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불만을 했죠. 야, 어떻게 대통령은 그래도 여당의 지역위원장이 이렇게 참 초대를 받지 못하나 해서 그게 확인해 보니까 청와대가 아니라 그 중간 어느 선에서 이 행정적 절차상의 실수, 네, 그 당시는 또 실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청와대든 그 주관하는 담당 부서든 간에 뭐 보훈처든 간에 10,000명에서 300명 그 숫자가 줄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사의 취지에서는 빠져서는 안 될 인물을 우선적으로 초대가 누락이 되더라도 본인이 먼저 나서서 이분들이 초대가 안 됐다고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정쟁적으로, 왜냐하면 저도 작년에 총선에서 상대 미래통합당 후보가 저한테 묻는 게 뭐냐면 천안함 사태 누구 소행이라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북한인 것인데 이런 것을 지금 묻는 질문 수준이 천안함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는 게 아니라 천안함이 북한 소행으로 인해서 사죄를 원하는 방법론적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이제 행사 준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청와대와 보훈처가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를 했느냐.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순직 공무원 유족까지 초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천안함 연평도 유족이 빠졌다는 거는 글쎄 이렇게 실수만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개인적인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자, 두 분의 개인적인 견해들 고스란히 전해드렸고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논란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서 조성된 쉼터가 두 곳이었습니다. 그중에 안성 쉼터가 논란이 거세게 됐는데요. 마포에 원래 마련됐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를 관리했던 소장이 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서는 해당 소장을 수사한 적이 없다, 수사할 계획도 없었다라고 밝혀서 이분의 죽음에 더욱더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움과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포쉼터 소장의 안타까운 죽음. 그제 오후 10시 35분 정의연 마포쉼터 소장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숨진 소장은 2004년부터 마포쉼터에 머물며 시설을 관리하고 할머님들의 돌봄을 도맡았습니다. 윤미향 의원과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어요. 이 A 소장은 이렇게 지난 3월에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윤미향을 만난 건 2004년 5월. 동지처럼 친구처럼 지내오는 동안 그녀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다라고 쓰기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은 당시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같이 가라고 답을 단 적도 있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절친했던 마포 피할머니, 위안부 피할머니 쉼터 소장의 죽음으로 상당히 황망해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나보시죠. 의원님 지금 심경 어떻습니까? 심정을 맡기겠어요. 의원님 심경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건데, 그런데 논란은 이 안타까운 죽음을 바탕으로 정의원 측이 검찰을 비난하고 나서서부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먼저 주장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개인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옥의 삶을 살게 되려고 생각 못했다. 대문 밖에서 생중계하며 쉼터가 범죄자 소굴인 것처럼 보도, 들이닥쳐서 압수수색하고 죄인도 아닌데 죄의식을 갖게 했다. 홀로 그것을 다 감당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며 검찰과 언론을 윤미향 의원은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은 그제 오후 과거 게시글을 다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급여는 80만 원밖에 못 드린다 했는데도 괜찮답니다. 그렇게 우린 만나게 됐습니다. 라는 과거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정의원 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볼까요? 윤미향 의원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의 급작스러운 평화의 우리집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쏟아지는 전화와 초인종 벨소리, 카메라 세례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한 생을 피해자들에게 헌신한 고인을 위해서라도 제발 불필요한 관심과 억측을 멈춰 주십시오. 이재명 기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이 쉼터를 관리했던 소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정의원과 윤미향 의원 측은 이분의 죽음이 언론과 검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논란이 일고 있죠. 과연 이분의 죽음이 검찰 수사 탓인가, 언론의 취재 탓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말입니다. 그렇죠. 일단 죽음에 대한 당연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2004년, 그러니까 44살 때 쉼터 소장을 시작해서 16년간, 그러니까 올해까지 환갑이 될 때까지 16년간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쉼터가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고 정의원 그 정대 활동이 회계 부정 이런 의혹에 휩싸이면서 부정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의원이라든지 또는 윤미향 의원의 어떤 추도사라든지 그 논평에 대해서 극구 부인할 마음은 없는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언론이 만약에 과도한 취재했다면 언론도 반성할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그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다만 중요한 건 이분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 뭐냐 봤을 때 결론은 결국 정의원의 회계 부정을 바로 잡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의원의 활동이 다시 인정받는 거고 그것이 바로 그분의 명예를 다시 되찾는 길이다.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만약에 정의원이 회계와 관련돼서 의심쩍은 일들을 하지 않고 철저히 회계를 했다면 검찰의 압수수색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의 이제 있던 쉼터, 마포 쉼터를 압수수색한 이유 자체가 원래 전날 정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었죠. 그런데 과거 회계 자료가 마포 쉼터 지하실에 있다고 하니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그 변호인과 협의를 해서 마포 쉼터 지하실로 가서 그러니까 근무했던 1층 공간, 그러니까 거주했던 1층 공간이 아니라 지하실로 가서 압수수색을 한 건데 결국 회계 부정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이 시작됐던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분의 명예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 회계 부정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만 이분의 명예도 회복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정의원 사태를 가지고 윤미향 의원 사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전 정의원 또한 이 사태를 정치로 활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선생님.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저분은 말하자면은 되게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윤미향 당선인이라든지 이사장이나 사무총장 같이 이렇게 중간에 기획이라든지 회계 일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일을 그렇죠.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견 이해되는 게 있는 게 검찰과 언론이 없었다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다면은 힘들어 하지도 않았겠죠. 그럼 직접적으로는 그 검찰과 언론의 압박이 있겠지만은 또 더 크게 보면 그 압박이 왜 생겼냐 여기 따져볼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좀 다른 부분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네. 참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자체 조사할 생각 없고 검찰이 뭐 하는 거 봐가지고 하겠다. 맞아요. 검찰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럼 검찰은 이게 반복되거든요.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서로 뭐 고소 고발하고 검찰한테 맡기자라고 해놓고 이제 검찰한테 맡겨놓은 다음에는 검찰은 점점 그러면서 힘이 세지고 또 검찰 수사와 그다음 언론 보도 과정에서 이 검찰 하는 거 봐라라고 하면은 이상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 자정 능력과 정치적 해결. 여기도 제가 정치고 해결하자는 것은 뭐 여야가 뒤에서 뚝뚝뚝뚝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자가 아니라 자체 조사라든지 공적인 다른 기구에서의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저버리고 자꾸 검찰 쪽으로 갖고 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검찰의 입장 한번 볼까요? 검찰도 황당한 분위기입니다.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그렇죠. 이 고인의 죽음 앞에서 생명의 죽음 앞에서 누구도 애도를 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원과 윤미향 의원 측이 검찰이 수사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고인을 조사한 사실 없고 출석을 요구한 적 없다. 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 흔들림 없이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정의원의 이른바 검찰 탓에 검찰은 재차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압수수색 관련 협의 등은 변호인과만 이루어졌고 혐의에 따라 지하실 압수수색 당시 고인은 그곳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한봉 변호사님. 그렇다면 의문입니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고인을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접 검찰 수사관들과 굳이 접촉할 일도 없었고 고인은 지하실에도 안 계셨고 고인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검찰 그래서 더 입장에서도 기승전 검찰개혁으로 가는 상황 자체를 납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 발표대로 고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수사라든가 강제조사에 전혀 들어가지도 않았고 하다못해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압박도 준 일이 없었다. 고인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왜 검찰이 그래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죠. 물론 이제 사건이 진행되니까 검찰의 수사가 점점 좁혀오고 언론에서도 그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엄청난 연락이 많이 가니까 부담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검찰과 언론의 이런 태도가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유달리 극심했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건, 국정농단 사건은 이보다 더 했을 것이고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사실 검찰이 이 정도 수사는 다른 수사에 비해서 상당히 과잉하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이고 언론의 관심도 이 사건에 있어서만 유독 보수 언론들, 특히 몇몇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정의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건 아니거든요. 언론에서도 통상적으로 그동안 취재하고 보도해오던 관행에 따라서 해오던 것이었지. 물론 우리 언론들이 이제 워낙 좀 약간은 좀 극성스러운 면도 있긴 하다 보니까 일단 상대방 처음 겪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는 있긴 하겠죠. 하지만 언론에 있어서는 그냥 이슈가 터졌으니까 국민들 알 걸 위해서 우리는 하던 대로 했었던 것이다라는 억울함은 있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기승전 검찰개혁, 언론개혁 필요해라고 식으로 가게 된다면 윤미향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는 없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그럼 자신이 직접 입장을 발표해서 제대로 소명을 해서 이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 먼저 본인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일단 아무런 자료도 안 내놓고 아무런 문제 없다, 잘못 없다 해놓고 사건이 터지니까 기승전 검찰개혁, 언론개혁 필요해요. 우리는 떳떳해요. 라고 말한다면 국민들은 고인에 대한 죽음은 안타깝지만 여전히 정의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갸웃할 수밖에 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패널들의 개인 견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용수 할머님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이 한 문제 해결하려고 그랬으면 해결하고 가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해결도 안 하고 또 어디 간다고 곡하고 지금 검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됩니다. 분명시인데 하신 말씀 있으면 할 말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가 있을 것이면 죄를 받아야죠. 언니들 나는 끝끝내 이 원수들로 갚고 원수를 내가 갚을 거다. 언니들 내가 이거를 해결하고 내가 저 하늘나라 가야 우리 먼저 간 언니들한테 내가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해결하고 왔다. 이용수 할머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용수 할머님의 이 발언은 대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추모식에 참석을 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이른바 언니들을 향해서 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이용수 할머니는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서재현 부대 네. 조금 전 이 정의연의 입장 중에 네. 쉼터를 범죄자 속을 대하듯 대했다라고 이제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이제 비난을 했잖아요. 이용수 할머님은 검찰 수사는 마땅히 지속돼야 된다. 물론 이용수 할머님의 이 발언은 해당 쉼터 소장의 죽음 소식과는 무관한 평소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을 포함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서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같이 했었는데 그 가운데 서운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용수 할머니의 그 마음이라든지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1차, 2차, 2회, 3차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언론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용수 할머니를 좋든 싫든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분명히 잘못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이용수 할머니도 검찰에 의해서 조사를 받아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 메시지는 확보하고 한일 학생들을 위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는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할머니를 위해서도 좀 언론에 좀 이렇게 자주 나오시는 부분 좀 자제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님은 해당 마포쉼터 소장의 부고를 전해 듣고 착한 사람이 그리되 마음이 아프다며 이용수 할머님이 안타까운 또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도 덧붙이겠습니다. 박 대변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용수 할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사람이 안타깝다라고 하고 그 정의원 관계자들, 그 쉼터 관계자들 모두가 다 안에서 이게 막
범죄 속을 취급당한다라는 이 심경을 토로할 정도면 사실은 윤미향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의원 관계자들이 얼마나 조금 그 실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 좀 전에 화면 보셨지만 아직도 뭔가 억울하고 뭔가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윤미향 의원이 정의원을 역사를 지금까지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의 최고 수장이자 리더 역할을 해왔다면 제가 윤미향 의원 같으면 지금 검찰 들어갈 것 같아요. 검찰 들어가서 다른 사람 놔두지 말고 내가 다 말씀드리겠다, 내가 다 조사받겠다 해서 하루가 됐든 그게 한 달이 됐든 다 뭔가 소명하고 나서 거기서 진실이 다 나오고 CCTV가 가려지면 다른 분들 불편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왜 여지껏 일방적으로 그냥 기자회견하고 거기도 일방적인 내용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여전히 본인의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으며 카메라가 무섭다, 기자들이 어떻겠다, 검찰이 어떻겠다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좀 비겁한 일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떳떳하다면 윤미향 의원 오늘이라도 저는 자발적으로 검찰 들어가서 수사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른바 위안부 할머님을 기리자는 그 기린비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분이 두 분의 할머니 외에 더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16년 서울 남산 기억예터에 기린비를 조성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님 247분의 성함이 새겨져 있는데 당시 정대협 대표는 윤미향 의원입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요. 명단에서 제외된 할머니는 두 분뿐만이 아니다. 최소 8명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누락된 자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석복순 할머니는 일본 아시아 여성기금 수령을 원했지만 정대협이 더러운 돈을 받지 말라고 욕했다. 정대협을 향해 불만을 표출했다. 윤수님, 하수님, 유구남, 우연재 할머니는 신미자 할머니와 함께 세계평화 무궁화회를 발족해서 정대협을 비판을 했었다. 모두가 다 누락된 할머님들은 정대협과 불편한 마찰을 겪었었다. 이게 공통점이다라고 야당은 주장을 했고요. 신미자, 박복순, 우가명 할머니는요. 2004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 13분 정대협을 상대로 모금행위 및 시위동원 금지 간첩은 소송을 내기도 했고요. 신미자, 박복순, 우가명 할머니 3분만 끝까지 소송을 취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소송을 취한 할머님들의 이름은 새겨졌다라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만약에 이 같은 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안부 피해 할머님을 기리자라고 만든 그 기린비에서 할머니의 이름을 빼고 넣고 했던 기준이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서부대 윤미향 의원을 비판했던 할머님들은 기린비에서 빠지고 윤미향 의원과 정대협의 이야기를 곧대로 순하게 들은 순할머님들의 이름만 올려줬다라는 주장이 지금 야당의 주장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 반은 사실이고 반은 의견인 것. 사실인 것은 이름이 빠진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 지난번에 정 의원이 뭐 설명을 했었죠. 이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빠졌다고 해야 돼. 그 개인적인 상황에 추측한 거는 엄청 많죠. 왜냐하면 그 빠진 분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서 이 단체가 활동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단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러면 이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기린비에 제 이름을 작성하겠다 하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진 않죠.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밤이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죠. 한 말씀만 해주시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무런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하플에서 이 소식 상세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구속이냐 아니냐의 여부도 이르면 오늘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오늘 하플에서 상세한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문제 제기를 한 곽상도 의원이 이 배경이 무엇인지 조금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정 의원 측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 의원 측은 할머니들의 개인 사정이다라는 발언 이후에
이에 대한 추가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회계 부정이라든지 다른 뭐 안성 쉼터의 문제에 비해서라기보다는 우선순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말로 개인적인 불가피한 설명을 못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오해가 계속 불거진다면 이 부분도 포함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이 기림비에 이름이 누락됐다 신미자 박복순 할머님들의 성함을 하트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놓은 사진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신미자 박복순 할머님들의 성함,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누락이 된 것은 분명하고, 누락이 되어선 안 될 법한 할머님들인 것 또한 분명하기 때문에 이 뉴스를 들은 누군가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두 분 할머님 성함을 노란색 하트 종이에 써서 고의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누락된 할머님들이 두 분 말고 더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윤 시장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대협에서 만들고 저 제목이 정대협과 함께하는 할머니들 뭐 이런 식이면은 뜻이 안 맞는 분들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정대협이 실무적인 도움을 많이 줬겠지만은 남단 옛날 조선신궁터에 나라 돈이 들어가가지고 국가에서 피해자로 실제로 인정받은 분들에 대한 기린비예요. 나라 돈이 들어갔다. 예. 그 땅도 국공유지에다가. 예. 이게 뭐 나하고 친하니까 들어가고 안 친하니까 안 들어가고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대 사무실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할머니들이라고 한다면은 또 어떤 할머니들은 거기 안 들어가기를 바라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대협에서 어떤 식으로 해도 저는 해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있을 수 있죠. 내가 부끄럽다. 뭐 가족들 보기도 부끄럽고 뭐 하니까 나는 이건 피해자 우선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아예 난 빼줬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있다면 그건 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소송하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런 거 같지는 않거든요. 공통점도 있고. 예. 공통점이 지금 윤 실장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변한봉 변호사님, 네. 윤미향 의원 측과 정대협 측과 이른바 불편한 관계, 소송 걸고 정대협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적인 말씀을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형사법정에서 흔히 피고인들이 하는 말이 그런 고의는 없었습니다. 내가 때릴 고의, 아니 뭐 죽일 고의는 없었습니다. 그냥 겁만 주고 때리려고만 했었지 죽일 고의는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의를 부정합니다. 그럼 판사님이나 검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 전혀 모르거든요. 밖으로 드러난 사항을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 있어서도 과연 정대협이 네 분의 할머니를 실수였는지 어떤 상황인지 개인적인 사정인지 누락을 했는데 과연 그분들의 공통적 연관성이 뭐가 있냐를 보게 된다면 정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그분들의 이름을 뺐는지가 객관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겠죠. 그 객관적인 추측을 뒤집으려고 한다면 정 의원이 좀 더 명확하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놔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결국 미워서 니네가 뺀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겠죠. 거기다 대고 억울하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님들이 왜 이름을 빠졌는지, 나라돈까지 들어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인 친소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사업에서 이 할머님 이름이 빠진 이유는 이러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본인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결국 너희들의 반대를 했고 너희들이 미우니까 뺀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돼서 정 의원 측의 해명이 나온다면 또 정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충실하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논란의 안성쉼터의 가격과 관련해서 신동아가 취재한 내용이 오늘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정 의원 측이 직접 안성쉼터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 중개인의 인터뷰 내용이 신동아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A씨 부동산 중개인, 정 의원이 직접 안성쉼터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 중개인이 매입 당시 시세에 대해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7억 5천만 원에 그 물건 샀다는 건 말도 안 돼. 아무리 금액 높게 잡아도 4억 초반이 적정가다. 정 의원이 왜 비싼 가격에 샀냐 물으니 몰랐다라고 얼머불렸다. 그러니까 이 중개인도 궁금해서 왜 그렇게 비싸게 샀어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신동아 기자에게 만나서. 그러니까 몰랐대더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인은요, 지난해 6월 한경희 사무총장이 쉼터 매각해달라며 직접 연락이 왔다. 윤미향 의원과도 직접 통화했다. 그 전에 매물 내놨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라고 부동산 중개인은 얘기했는데, 이재명 기자, 오늘 이 보도가 소개되고 있는 까닭이랄까요? 정 의원 측이 직접 부동산 매각을 의뢰한 중개사가 입을 연 건 처음이기 때문이죠. 예. 물론 매입했을 때 중개했던 중개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매입 당시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매각할 때 중개인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 당연히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그 가격을, 시세를 확인했겠죠. 얼마에 샀냐? 그런 점에서 어쨌든 7억 5천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 본인이 볼 때 4억 초반 정도가 가장 적정한 가격이다라는 게 지금 매각을 담당했던 중개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보다 제가 볼 때 더 주목해야 될 건 매각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정의원이 주장해 왔던 거는 안성쉼터가 2013년도에 매입하고 나서 사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회계평가는 F를 받고 사업평가는 C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이렇게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회계가 쓰였는지 정확히 증빙을 못하고 있으니 매각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2016년부터 매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을 담당했던 중개인은 그 전에 매각이 나왔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 듣지 못했다. 나에게 의뢰했던 건 지난해 6월이고 그때부터 매각이 추진됐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 중개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7억 5천에 샀는데 2016년도에 매각을 했다면 만약에 이거 추측이지만 근데 실제 시세가 4억 초반이면 적정했다. 그렇게 맞다는 얘기라면 사실 3년 만에 7억 5천짜리 주택을 4억 초반에 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성쉼터가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던 게 정의원의 어떤 회계 부정을 촉발한 이제 첫 번째 단서가 됐던 거죠.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사서 이렇게 싸게 팔았을까. 근데 그 시점을 고의적으로 늦추거나 했다면 오히려 이런 의혹이 더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매각 중개인의 주장은 검찰도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인데 과연 오늘 어떤 분들이 핫플 3인방에 선정됐을까요? 한 분은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앞서 예고해드렸는데 만나보시죠. 자,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그 이외에 2명의 핫플입니다. 이탄희 이수진 의원 그리고 계부 의붓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9살 아이의 학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 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 혐의 그러니까 이진명 기자 사실은 앞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삼성 측이 건넨 돈이 뇌물이다라고 해서 1심에서 복역을 하다가 2심 때 지금 석방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구속이냐 마냐 이것과 관련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이른바 인수합병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치 않느냐라는 것과 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합당하다보다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을 가치를 더 부풀려서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 지배권을 더 늘리는데 활용됐느냐 이게 쟁점인데 전 사실 들어갈 때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좀 한마디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마 얘기를 안 한 게 어제 삼성이 아주 이례적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냈었죠. 거기서 이제 삼성이 굉장히 좀 위기고 사실 검찰의 오랜 수사 때문에 경영 정상화가 힘든 시점이다 이러면서 호소문을 냈었는데 아마 그 호소문 자체가 오늘 발언 대신 국민에게 전한 얘기다 이렇게 삼성은 판단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특별한 지금 언급 없이 바로 들어갔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연 이제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렸느냐 그 부풀리는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이 있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거고 워낙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할 정도로 워낙 수사에 방대해서 사실 금방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삼성 측은 정상적 범위 내 경영적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2015년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며 이번 수사는 부당하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의 이례적인 입장문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언론이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삼성이 위기입니다.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 경제 위기 극복하는데 삼성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간곡한 호소문을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변환봉 변호사님, 그러니까 앞서서 이재용 부회장이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라는 혐의와 관련돼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고, 이것은 경영 승계 과정에서 자회사들의 합병 과정에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었느냐라는 걸 들여다보는 과정이죠. 그렇죠. 이제 삼성 승계 과정에 가장 문제가 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이제 앵커 말씀했던 것처럼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졌었고요.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문제에서 새로 대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 회계 문제에서 지금 행정처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에 대해서는 국내 회계 전문가들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있게 되고, 법원에서도 이거는 쉽사리 결정할 수 없으니까 뭐 상장 문제는 일단 집행 정지를 해놓고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 점이 되겠죠. 그럼 이제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도 삼성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과다한 수사가 아니냐. 더구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다 삼성에 대한 기소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바로 다음날 영장을 청구했던 것은 지나치게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논리로 들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마 법원에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자, 늦어도 오늘 저녁에 구속 여부가 좀 결정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내일 새벽에도 나올 수 있고요.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구속 여부에 대한 뉴스 속보도 내일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핫플인데요. 얼마 전에 가방에 갇혔다 숨진 이 9살 아이 사연에 정말 많이들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가, 여자아이가 거리를 헤매다 구조됐는데, 얼굴에는 큰 멍이 들고 손은 지문이 안 보일 만큼 뜨거운 불에 화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붓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어린 여자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왜 이 어린 여자아이가 황급히 집에서 탈출한 듯 한 행세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던 걸까요? 이 여자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맨발에 어른용 슬리퍼를 신은 아이는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여성은 아이를 달래며 약을 발라줍니다. 10살 여자 초등학생이 학대를 피해 집을 빠져나와 구조되는 모습입니다. 맨발에다가 일반적인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고, 멍이 이렇게 들어있었고, 척추성이에다가 배고프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많이 굶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양쪽 눈을 포함해 몸 곳곳이 멍투성이었고, 손에 심한 화상을 입어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애가 뭐 덜덜 떨면서 자기 아빠가 짖었다면서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은 식별을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잘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아이의 의붓 아빠와 친엄마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년 전 재혼했는데 아이는 이후 의붓 아빠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의붓 아빠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대요? 말하던다고. 부는 수사했고, 부모는 지병이 있고 가난아이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 중에 조사이죠. 아이는 아동기관의 보호를 받으며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모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데, 박정아 대변인, 지금 보시면요, 지난번에 가방에서 숨진 아이는 그때도 9살이었어요. 9살이었고 의붓 어머니의 학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의붓 아버지의 학대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어요. 물론 해당 아버지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끝까지 봐야겠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의붓 아버지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애 말을 안 들어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의 손가락에 지문이 안 보인대요. 지문이. 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일부 진술한 바에 의하면 프라이팬에 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편의점 주인 얘기하신 것처럼 뭐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뭐 이렇게 손상이 됐다니, 막 멍이 많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다행히 지금 부모들하고는 분리돼서 지금 보호되고 있는데, 제발 아이들한테는 저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출산율 얘기하고 아이들이 미래의 꿈이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장래라고 얘기하면서 주변에서 저런 아이들이 자꾸 생겨나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사회가 다 같이 챙겨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행히 이번에도
주민이 먼저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편의점 가서 치료를 했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저렇게 방황하고 있다. 지금 뭐 저 잠옷 입은 채로 그다음에 어른 슬리퍼를 신고 부들부들 떨면서 거리를 배회하던 중에 혹시 또 잘못해서 그 개부나 생모한테 만약에 발견이 됐다면 저 아이가 지금 현재 또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혹시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씩 더 쳐다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특히나 아이들한테는 꿈을 키우고 밝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저 A 양이 정말로 똑똑하고 용감했다. 탈출했고 처음에 목격자분도 박정아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보통 우리가 집이 어딨냐, 뭐 엄마 아빠 어디 계시냐, 전화번호 어딨냐가 아니라 아주 현명하게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더 큰 뭐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두 사람의 용기와 현명함인 것 같아요. CCTV 한번 크게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머리에 피 자국이 있어요. 9살 아이, 10살 아이, 소녀, 어른용 슬리퍼, 잠옷, 뭔가 심상치 않다. 윤 시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 시민분이 심상치 않다. 편의점에 데리고 간 거예요. 아이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심상치 않은 사건. 아이가 지금 근데 아플 텐데 배가 고프니까. 전 저기 눈물이 났어요. 배고프니까 음식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거, 서부대. 의붓 아버지잖아요. 동생이 있어요. 이 여자아이의. 근데 여자아이의 동생은 학대 흔적이 없었다. 물론 어린아이기도 했겠지만 의붓 아버지의 진짜 가짜는 아니겠지만 직접 의붓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은 아이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합리적 의심이라기보다는 판단할 수는 있는 것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가해자에 대해서 그런 행위에 있어서 분노 그리고 시민에서 신고했다고 칭찬해서 이게 끝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심각하다. 것들이 보통 보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요.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한 3개월 동안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일선의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안전하게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해서 이게 그 아이를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럼요. 단 일부라도 단 한 명이라도 이 아이의 그 마음이 세상에 문을 닫아버린 그 아이를 생각하면은 국가가 좀 나서서 정말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났는데 아들은 찔리고 부부는 투신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비극적인 가족이에요. 일가족 3명 사망, 아들은 찔리고 부부는 투신.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추정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안방과 작은 방에서 인화물질과 유리용기가 발견이 됐다. 아들 A군은 화재로 사망했는데 흉기에 찔린 상처까지 발견이 됐다. 아버지 B씨와 어머니 C씨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취재가 됐는데 아파트 1층 화단에 추락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결국 다 사망을 했는데 불이 난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녀가 떨어진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기자,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었고 사이가 원만치 않았고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특히 아버지가 CCTV에 따르면 유리용기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도 발견이 됐고 아들은 화재로 사망을 했는데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나왔다. 정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추정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법원에서 동반 자살 관련된 그런 극단 선택으로 일가족이 그 판결에서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반 자살의 표현은 진짜 어른의 관점에서 나온 얘기다. 아이의 관점에서는 명백한 살인이다. 이런 판단을 이제 판사가 했었는데 이번 사건도 지금 어떤 이제 정확한 사건 내용은 좀 더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그러한 사건이라면 정말 어른들이 너무 무책임함이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아동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패널분들 얘기했지만 정말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굉장히 잘못된 그릇된 판단이 더 큰 비극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다고 왜 유독 그 가방 학대와 이 9살 학대 사건 이런 것들이 같이 또 이렇게 벌어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핫플인데요.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이번에 초선인데
임기 시작하자마자 공황장애를 공백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7년 사법농단 사태로 공황장애가 시작됐고 이후 회복이 됐지만 지난 3월 말 증상이 재발했고 고통이 심해져서 국민들이 양해해준다면 온전히 건강 회복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제 잠시 국회를 떠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이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인데 용기 있는 고백이 감사하다라는 반응도 있고 힘들면 그냥 내려놔야지 쉬다 오겠다는 건 무책임한 건 아니냐. 3월부터면 선거 자체를 내려놓아야지 국민 세금으로 뭐 하는 거냐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청가서 결석신고서 제출 시 출근을 않더라도 특활비 삭감 등의 불이익은 없다. 매달 일반 수당, 관리 업무 수당 등 749만 8,910원, 입법 활동 및 특활비 포함을 해서 1,100여만 원의 세비가 지급된다. 보좌진 인건비, 차량 유류비 등도 그대로 지급된다라는 기사도 오늘 동아일보에 취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물론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세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몸이 아프거나 또 의정을 수행할 수 없다면 얼마든지 충전의 시간은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만 문제는 시점이 새로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라는 것. 그리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이른바 공천 과정, 선거 과정에서 이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지병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이탄희 의원은 지금 그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 당시에 그 그러니까 법원 내 블랙리스트 뭐 이래서 사법농단 관련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시고 그래서 그 건으로 이제 판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권의 이슈가 되면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사법농단을 뿌리 뽑겠다. 그때 과정을 다 밝혀내겠다라는 의미로 공천을 줬던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에서 당선이 됐고 다 아시는 것처럼 동작을 해서 당선된 이수진 의원이 같이 해서 사법농단 관련해 갖고 이제 파헤치겠다고 해서 이슈가 됐던 그리고 국민적으로 또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그런 의원인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2017년 사법농단 사태로 공황이 시작이 됐고 지난 3월 다시 이 건이 재발이 됐다는 거고 이 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에 공천 여부가 오고 갈 때 얘기를 미리 했다고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오늘 동아일보를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렇다면은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공천이 됐었어야 되느냐에 대한 네티즌들 의문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그동안 있는 우리 뭐 계속 국회의원들 뭐 생산성이나 일하는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동안의 세비나 그다음에 보좌진들 그 월급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을 어떻게 되느냐라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아프니까 좀 쉬어야겠다고 얘기한 건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고백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프면서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출근 안 하는 국회의원도 그동안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뭐 출근 안 했는지 병원에 있는지 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우리 국민들 300명 중에 그 하나 의원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많은데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는 좋습니다만 저는 이탄희 의원보다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결정을 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공천을 했는지 이탄희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논란이 된 의원이 벌써 많잖아요. 앞에도 봤던 우린 윤미향 의원도 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양정숙 의원도 있었고 과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가치와 일하는 능력, 일하는 범위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많은 의원들이 당선되니까 하나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되묻고 싶은 아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때 사법농단이 있었다라고 주장해야 하는 또 다른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수진 의원은 앞서서 얘기했었던 본인에 대해서 이른바 불리한 진술을 했다라고 탄핵을 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계속해서 탄핵을 이어가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180석을 밀어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 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달라라는 뜻이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국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사법부를 국회가 이제는 정말 제대로 견제를 해야 되겠다. 그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핵은 제대로 수준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자료들을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탄핵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변화목 변호사님 오늘 더 팩트라는 매체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글을 인용했는데 진중권 교수는 사법농단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판사들도 탄핵하자고 하는 판에 아직 무죄 입증도 안 된 조국과 윤미향은 왜 내치면 안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한다라고 썼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분은 아마 그런 비판도 일리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들이 상당수 무죄로 나오고 있겠죠. 그걸 또 법원에 내치고 감싸기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수진 의원은 전직 판사였었고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보다 더 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사법부를 견제라고 했으니까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건 법치주의를 법을 했던 사람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법농단은 어느 정도 유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났는데 징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너무 가볍다라거나 그런 좀 객관적인 사정이 드러나는 게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신에 대한 모욕했다? 그러면 탄핵을 해야겠다? 과연 이것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하실 말씀이신지 이거 지나치게 좀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닌가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여론재판에만 근거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상당히 크게 남습니다. 이게 탄핵이라든지 소환 같은 거는 유무죄 얽매이지만은 않아요.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 사람이 뭐 죄가 없다는 게 이제 법의 유죄 무죄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빈 공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탄핵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변 변호사님과 저 생각이 약간 다른데 이수진 의원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진 의원이 이야기를 지적하는 그 재판에 본인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어요. 할 말 없다. 나를 왜 부르냐? 바쁘다. 라고 해서 2번인가를 안 나갔어요. 저는 거기 가가지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걸 보고 거기서 자기 증언을 하고 그렇게 또 대응할 건 대응하시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이제 나이 국회의원의 내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판 나가시라. 할 말 있으면 재판에서 하시라. 그 재판에서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할 건 하고 그래야죠. 그렇군요. 자, 이재명 기자. 특히나 법관을 탄핵하겠다라는 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의 주장이 나오게 됐던 계기가 보도가 됐었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보도해드렸고. 그러자 야당에서는 국회의원직을 개인적 분풀이에 쓰느냐라는 비판을 주말 내내 내놨고요. 그래서 지금 뜨겁게 논란인데도 불구하고 이수진 의원은 그래도 탄핵을 하겠다. 그렇죠. 다만 이제 어제 그 민주당 내 법조계 출신들의 그 단체 대화방에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판사 탄핵을 이제 같이 하자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탄희 의원이 굉장히 사법농단 피해자로서 상징적 인물이니까 이탄희 의원이 좀 앞장서 달라 이렇게 올렸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직후에 바로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이탄희 의원이 어떤 지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의정활동이 힘들다 당분간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좀 시기를 좀 조율해 보겠다 이렇게 약간 좀 한 발 물러난 듯한 그런 발언도 하긴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수진 의원이 누구보다 법조계 인사고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유죄 무죄와 다르게 사실 이제 판사들은 탄핵할 권리를 준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입법부도 사법을 견제하라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뚜렷한 근거는 분명히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가장 먼저 탄핵하겠다고 밝힌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인사를 총괄했던 사람인데 본인을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을 좌천성 인사를 하면서 그게 어떤 블랙리스트 관련된 게 아니라 이수진 의원의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증언했다. 그 이유로 탄핵하겠다고 사실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최소한 법정에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툰 다음에 법원의 판단이 있은 다음에 탄핵을 추진하겠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탄핵한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수진 의원의 논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계속 수도권을 중심으로 깜깜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롯데월드도요, 확진자가 다녀갔던 것이 확인돼서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탁구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조용히 확대되는 경우도 보고가 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함께 보시죠. 오히려 지금 새롭게 수도권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는 표현을 여러 조간신문에서 쓰기도 했습니다. 이틀째 50명대예요. 탁구장 방판업체 집단 감염, 방문 판매에 줄여서 방판.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7명, 수도권은 52명입니다. 그중에 많은 숫자입니다. 52명, 집단 감염입니다. 양천구 탁구장
지난 4일 52세 남성 확진. 지난달 방문한 스마일 탁구장, 목동 탁구클럽, 양천 탁구클럽 3곳을 방문했어요. 최소 23명이 이곳에서 확진이 됐는데 한 탁구장에서 23명이 다 나온 게 아니라 여기저기 탁구장에서 합쳐서 23명이 나왔다는 것. 그게 더 큰일이에요. 건강용품 방판업체 리치웨이. 지난 2일 직원 72세 남성 확진 시작으로 어제까지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롯데월드도 종료됐어요. 지난 25일 증상, 26일 음성, 6일 양성. 원무과 3학년 A양이 친구들이랑 지하철 타고 롯데월드 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원무과 10일까지 등교 중단, 중랑구 카페, 대형마트 등을 방문했습니다. 친구 3명과 지하철 타고 롯데월드. 누적 입장객은 2,000명. 방문 시간대는 1시에서 9시인데 그때 당시는 690여 명 머물렀고요. 롯데월드 A양이 직접 통보해줬습니다. A양 고마워요 말해줘서 솔직히 오후 1시에 영업 종료했습니다. 오늘도 영업 중단합니다. 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양도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 속보도 들어왔어요. 38명. 많은 숫자입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38명, 50명 발생했다라는 뉴스 속보를 제가 전해드리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코로나19를 관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앵커가 위험하다 많다라고 위기를 조장한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위기를 조장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이 제일 최우선이 걱정되는 사람입니다. 저에 대한 오해는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걱정됩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 이거 분명히 걱정해야 할 수치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지금 38명으로 50명 이하가 됐지만 지금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기 위해서는 하루 10명 이상씩이 나오고 2주간 평균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감염이 5% 이하일 때는 이제 괜찮은데 그 넘어가면 이제 다시 사회 거리두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역 당국이 밝힌 상태인데 사실 주말에는 계속 10명 이상이 발생을 했고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게 8% 이상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위기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늘부터 모든 학생들이 다 등교를 하기 시작했죠. 오늘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에 등교를 하면서 이제 전체가 다 등교를 시작했는데 조금 전에 보셨지만 롯데월드에서도 이제 고3 학생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등교를 시작했을 불구하고 다시 중지된 학교가 500개 학교가 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학부모들이 불안이 있을 테고 저는 소규모 어떤 탁구장 이런 데서 자꾸 이제 소규모 감염이 발생하는 게 저는 무더위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오늘도 뭐 폭염주의보가 있고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사실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는 거 아니냐 생각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고 근데 에어컨을 가동하면 공기순환도 빨라지고 그래서 2시간마다 환기하라고 방역당국은 이제 요청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또 하나가 날씨가 더워지니까 마스크 착용도 예전보다는 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맞물려서 지금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는 만큼 뭐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점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서부대 초중고등학교 전학년 등교 수업이 돌입해서 앞서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제가 소개했던 것도 걱정돼요? 걱정이 뭐 학부모 입장뿐 아니라 학생 스스로도 걱정돼서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개인적인 일로 병문안을 갈 상황이 있어서 주말에 병원에 있었는데 거기에 1인 면회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이제 사실은 어머니가 수술하는데 어느 자식이 그걸 걱정이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한 4-5분이 오신 거예요, 면회를. 근데 저는 이 부분 또 이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해보다 안전이 더 중요해서 간호사분한테 1인 면회 제한이기 때문에 저분들은 좀 면회를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 설명을 해도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 3번을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양심도 있고 안전을 생각해서 고민했었는데 이렇듯이 학생들도 만약에 하게 되면 학교잖아요. 학교에서 말씀드린 지침이 있을 겁니다. 에어컨에 대해서 하게 되면 개방하고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안전에 유의해서 그것이
뭐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간에 부족하다면 학생들도 신고보다는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뭐 학생이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이런 안일한 태도나 행동 때문에 더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좀 자유도 있고 하지만 좀 과도한 규제나 행정력 그리고 추가로 해서 현장 실사를 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해서 이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생활 곳곳에 이런 그 안보, 생활 안보, 방역 안보도 좀 절실하게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제 다단계 판매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 방문 판매 같은 거죠. 수사 불법으로 드러났을 때는 바로 정부에서도 수사로 돌입한다,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입장도 내놓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서로가 아직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이사 말로에서는요. 오늘 주제는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북한이 왜 이렇게 세게 나오냐와 관련된 이야기 박정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재명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많이들 이사 말로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